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가 진짜 쏟아집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얼른 들어가 보죠. 네, 에이펙 폐막 경주 선언 채택. 네,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에이펙이 막을 내렸는데요.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폐막날 당일에 에이펙 정상 경주 선언, 에이펙 AI 이니셔티브, 그리고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같이 이제 3개의 부속 문서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폐막식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중국에 넘겼는데요. 다음 에이펙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라 금관 선물과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허용까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이어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많은 에피소드가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문방사후 세트와 함께 샤오미에서 제조한 휴대전화를 선물로 건넸는데요. 중국 측은 선물을 공개하면서 스마트폰 안에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LG 제품이다 라고 이제 디지털 제품 제조에서 한중 기업 간의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이 대통령이 이제 두드려 보면서 통신 보안은 되느냐라고 묻자 시 주석은 웃으면서 백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라고 이제 농담으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연장을 하고요. 앞으로 고위급 소통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에 틀어졌던 한중 관계가 새로운 출발선에 놓였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또 에이펙 기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이른바 깐부치킨 회동을 가졌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26만 장에 달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GPU를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6만 장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공급 규모인데요. 엔비디아는 영국에 12만 장, 유럽연합 EU에 10만 장 등을 공급하기로 약속한 거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 공급하는 GPU 수는 전 세계에서 최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26만 장은 각각 정부 5만 장, 삼성 5만 장, SK 5만 장, 현대차 그룹 5만 장,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6만 장 등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신인기 변호사님의 종합평가 점수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경주 에이펙이 가장 중요한 이 외교적 행사였는데 관세 협상 타결됐고요. 네. 또 핵 추진 잠수함 안보 문제 네. 또 얻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A0 내지는 A 플러스를 줄 수밖에 없는 매우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고 특히나 AI 관련해서는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뭐 R&D 예산 삭감하고 AI의 A자도 얘기를 안 꺼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사실 뭐 엔비디아라든지 오픈 AI 이런 회사들은 엄청난 이 기술의 발전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이 한 7위 정도 됩니다. AI 관련해서. 근데 이것이 지금은 미국과 중국 다음에 영국이 3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7위에서 3위로 단숨에 점핑을 하는 이런 식의 인프라 투자와 지원을 받는 거라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거리 산업, 그러니까 먹거리로서 한 30년, 5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기반을 닦았다라는 평가와 함께 저는 매우 훌륭한 성공적인 외교 행사였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좀 제기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합의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지외교다라는 식의 지적들도 있고요. 흠결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합의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 좀 너무 성급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성과가 미미하다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은 사실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오로지 끌어내리기식의 비난 일색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함께 또 여당을 구성해서 활동했던 국회의원으로서 왜 윤석열 시대 때는 그럼 이런 일을 못 해냈느냐? 왜 GPU 한 장도 못 갖고 오느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낙연 전 총리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지내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사안을 컨트롤 타워로서 챙겼던 이제 그런 경력이 있으신데 당시에 했던 성과와 지금의 성과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권한으로도 못했으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아마 이낙연 총리는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 이후에 조금 더 정치적인 공간이 더
쪼그라들어서 이런 식의 비난을 쏟아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사가 한국 극우를 매장시키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식 평가도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매장의 가장 직접적인 장면이 사실은 이 윤어게인 쪽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윤석열 구하러 간다. 이런 식의 그 짝사랑 외교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금관 받았잖아요. 네. 그 전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 때 바로 비행기에 뛰어 올라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Y자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검증이 됐다. 이제 좀 그 꿈에서 좀 깨어나야 될 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 사실 워낙 많은 장면들이 펼쳐졌는데요. 우리 나경희 기자가 다양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뭐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까? 저는 일단은 AI 관련해서 그 젠슨 황 CEO, 엔비디아 CEO와의 여러 우리 뭐 삼성 기업인들 우리 이재용 회장이나 또 정의선 예. 현대차 회장 또 최태원 SK 회장과 같이 이렇게 대통령께서 환담을 했던 부분도 기억에 남고 마지막에 경주 선언을 할 때 머플러를 예쁜 색깔의 예. 머플러를 가지고 뭐 요 뒤에 색깔하고 그렇네요.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데 그 머플러를 하면서 정상들끼리 서 있고 기념 촬영을 예.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서 서 있었던 모습들은 상당히 좀 인상이 오래 남는 그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곽종근, 윤석열, 한동훈 쏴 죽이겠다 말해. 네, 방금 나온 재판 증언입니다. 네,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2회 연속으로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공방을 벌였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다면서 자신이 당시 윤석열 씨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명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씨는 재판 중간중간 직접 발언에 나서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는데요. 또 핵심 증언자인 곽 전 사령관을 비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씨가 곽 전 사령관에게 한동훈 등을 잡아오면 자신이 총을 쏴서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뒤에 관저에서 소맥 포탄주를 돌려 마시던 중에 윤석열 씨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을 하면서 잡아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윤석열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도 처음으로 이 얘기를 꺼낸다면서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씨 변호인단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윤석열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소식 추가로 하자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도 있죠? 네, 또 내란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방금 전 추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계엄 당시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는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다시 여의도 당사로 이렇게 총 3번이나 변경을 해서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댓글창에는 뇌를 안 거치고 막 내뱉는구나, 개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놀래시는 반응도 있는데요. 윤석열 씨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라는 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걸 이제 오늘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을 한 것인데 과거에 또 총 쏘겠다는 얘기 또 했었거든요. 경호처를 당시 그 체포영장 방해로 활용할 때 그때도 뭐 총으로 쏴서라도 저지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총으로 쏘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대상만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는데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어 보이고요. 또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추가 증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 혼자서 외롭게 지금 거짓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곽종근 사령관은 지금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아주 어렵게 저렇게 증언을 힘겹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 씨는 본인이 예. 국군 통수권자면서 상급자 아닙니까? 예. 그 계엄을 지시한 사람인데 하급자와 지금 법정에 나와가지고 니탄네타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리더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예.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게다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드디어 됐는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이 12.3 그 불법 계엄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딱 한 달 앞이네요. 네, 굉장히 지금 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렵게 해오고 있는데요. 결국 군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밝혀졌고 이제 남은 것은 법무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이 두 축에 대한 이 특검 수사가 이제는 줄을 이뤄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서 저는 당연히 저는 구속수사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 내란에 대한 내용을 불법 계엄에 대한 내용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먼저 알았을 가능성 이것이 가장 전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얼마만큼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전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 보니까 당장 저희 댓글창에도 영장판사 누구냐, 영장판사 또 기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막 청구한 단계이기 때문에 재판이 어디로 배당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넘어가죠. 네,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대장동 1심 판결 나온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죠. 네, 3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를 했고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유동규 본부장 등 측근들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알았는지 그리고 사업자 선정이나 수익 분배 과정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미뤘는데요. 이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법원이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무관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해 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의 설계자라는 게 명확해졌다 라면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호칭을 하겠다고 천명을 하면서 이른바 재판중지법 통과를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민주당은 관세 협상과 에이펙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까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에 중단선언을 뒤집어 제기를 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다면서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소위 재판중지법, 저는 이제 저 법의 이름을 좀 잘못 정했다고 보는데 필요성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것은 오히려 조이대 사단의 정치행위를 봉쇄하는 조이대 봉쇄법, 정치판사 금지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이미 재판이 중지됐는데 뭘 또 중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좀 정치적인 프레이밍, 정치적 수사로서는 좀 부적절한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아마 이제 다시 추진을 했던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 의해서 제동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사실 민주당의 대응이 늘 한 발 늦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사법에 대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법원 노조 내지는 실명을 걸고 판사들의 여러 가지 비판 내지는 문영배 전 대행께서도 이 문제를 공히 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국회에 있는데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을 뒤섞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전략을 쭉 잘못 짜온 것이 정청래 지도부 취임 이후에 한번 일련의 상황을 보면요. 한덕수 영장 기각 나니까 그제서야 내란특별재판부 하겠다고 들고 나오고요. 박성재 기각이 나오니까 사법개혁안을 또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유죄가 나오다 보니까 재판중지법이 비슷한 시점에 나오고 또 하나는 오늘 법원행정처 개편안을 또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사법개혁안으로 나열식으로 펼쳐놓은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거 정말 소신이 있는 것이냐. 국민들이 좀 묻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대통령실의 입장은 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재판중지법을 또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그동안 해왔던 것이냐. 이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제대로 해도 어려운데 이것이 뭔가 사안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쫓아가는 방식으로 어떤 아젠다가 던져지고 전선이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답답함이 있고 이게 이러다가 아무 일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효능감을 저해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사법에 대해서 올바른 철학과 올바른 소신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 작업에 앞서서도 인적 청산 없는 제도 개혁은 좀 무의미하다.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 말 맞다고 생각한다. 옳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첫 재판. 네, 오늘 영상으로도 모습이 좀 공개가 됐죠? 네, 구속 중인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오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넘겨진 사건 1차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권 의원은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을 단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권 의원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국회의원입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는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그리고 박형수 의원 등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에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것은 인정을 하지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공소장 1번주의라는 거는 이제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인데요.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용호 씨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데 모든 프로젝트가 다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예단을 갖게끔 검찰에서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특검팀은 공소장 1번주의 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법정에 나온 권성동 의원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뭐 통일교 관련해서 1억 수수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인을 한다? 그럼 나중에 유죄로 인정되면 이거 더 세게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예. 아마 이거는 작용을 할 것 같고 지금 권성동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호 씨의 메모라든지 아니면 그 사진, 돈에 관한 사진들 그리고 윤영호 씨의 아주 구체적인 신빙성이 높은 진술들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진실은 가릴 수가 없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 그렇게 떳떳하시고 그 본인이 혐의가 없으면은 왜 윤영호 본부장 조사받고 나왔을 때 왜 그 힘들게 그 윤영호 본부장을 만나려고 그렇게 진술을 맞추기 위한 행동들을 했던 것인지도 좀 의문이 남죠.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이 부인을 하는 것은 뭐 본인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많은 증거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일교 관련된 사안은 저 1억 수수설로 끝날 것 같진 않다. 아마 특검에 저는 추가적인 저는 앞으로도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도 아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SS님이 1억 분일까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같은 결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검찰 김정숙 옷값 재수사 요청.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10월 29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데, 그러니까 옷을 사는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곳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을 했는데 특수활동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7월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그러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는 다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을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며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되고요.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갑자기 다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네,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 김정숙 여사는 사실 전전 정권의 영부인을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사건을 지금까지 뭐 검찰과 경찰이 뭐 들고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특수수사에 대한 원칙과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왜냐면 필요하면은 당연히 뭐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건데 너무 오래 끌었고 또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찰은 무혐의로 했는데 또 검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재수사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게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단계에서도 서로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핑퐁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조금 더 책임 있게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서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는 이런 식의 조금 더 세세한 저는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 마약 관련된 수사도 동부지검에서 검경이 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만 이 정도인데 만약에 그 세밀하게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가는 아마 민생 사건에 있어서는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사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미진 님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주기만 해봐라 라는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보안 수사권에 대한 거부감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수사 독점, 수사 독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전 거기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지점 짚어주셨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11월 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지원, 주진우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